오늘의 플러스, 일본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조짐,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그 원래 금융권이라는 건 변동이 없는 산업의 하나인데 그렇죠. 예. 일본에서 제4의 메가뱅크 얘기가 나온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반적인 맥락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융이라는 게 잘 바뀌기 어렵고 특히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죠.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메가뱅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쓰비시 UFC 파이낸셜,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 미즈호 파이낸셜, 이게 3대 메가뱅크라고 하고요.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일본의 전통적인 재벌 계열에서 확 이렇게 인수합병이나 이렇게 해서 나온 회사들이고, 과거 일본 금융위기 때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은 공고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금융위기 때 뭐 KB나 신한이나 인수합병 된 다음에 지금 공고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체제가 바뀌기 어려운데, 지금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제4 메가뱅크라고 하는 거는 SBI 홀딩스라는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 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엄청 작은 회사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3대 메가뱅크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미즈호 파이낸셜이 총자산 규모가 283조 엔이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SBI 홀딩스라는 데가 주도하는 거 산하에 있는 은행이 SBI 신생은행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자산 규모가 21조 엔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엄청 작죠. 차이는 크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0개 지방은행들이 참여했는데, 이 지방은행들 합쳐도 지방은행들이 15조 엔의 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합치면은 현재 규모로는 35조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83조 엔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4대 메가뱅크라는 건 하나의 지향점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 이제 굉장히 지방은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전부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는 구상이다. 그래서 일종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이 얘네가 추가했는 제4 메가뱅크론이라는 거는 아까 SBI 홀딩스 안에 있는 SBI 신생은행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농협처럼 예. 농협중앙회처럼 중앙에 잡고 지방에 있는 여러 은행들을 연합을 해서 일단 연맹체 형태로 간 다음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근데 지금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97개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규모가 252조 엔이나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미즈호 파이낸셜이 283조니까 근접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들을 전부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예. 제4 메가뱅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개 은행 중에 10개 은행이 이 SBI 신생은행과 이 연합에 지금 가담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곧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지방은행들 상황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한동안 좀 지연이 됐던 그런 연맹체의 10번째 은행으로 신규 가입이 이번 8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게 박차를 가고 일본 지방은행들이 뭉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면서 이들을 묶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실제로 요 연합체가 처음 시작됐던 건 2019년 9월 달에 시마네 은행이라는 데를 시작해서 2022년 5월 다이코 은행까지 9개 은행들이 연이어 진행이 되다가 네. 한 3년간 신규 은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달에 도호쿠 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거 다시 해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원래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지방 은행들이 있는데 SBI 홀딩스라는 이름 아래 연합군을 만드는데 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방 은행들이 갑자기 독자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왜 갑자기 SBI 홀딩스에 같이 연합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논의의 근본 원인은 일본 지방은행들이 생존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은행이라고 했을 때 일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97개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도 뭐 저축은행 이런 거 말고 지방은행이 97개면 엄청 많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 지방도 지금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예. 지방이 사실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후계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경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예. 지방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 지방 기업들이 안 좋으면 지방 은행들도 당연히 생존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은행들이 디지털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거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업황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이 공적 자금이나 구제금융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야 지방은행들도 알아서 뭔가 개혁이라든가 변화가 좀 추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SBI 홀딩스가 이들을 생존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예. 일단은 지방은행들은 그럼에도 지역 기반의 브랜드력이나 고객 기반이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지금 최근에 고객들이 원하는 핀테크라든가 뭐 다양한 상품 라인업. 지방에 계신 분들도 뭐 펀드라든가 해외 이런 운용 같은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들이 소규모 은행들이 그런 거 일일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예.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 되게 강점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나 자산운용이나 핀테크나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데 강점이 있으니까 이들하고 한때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그러한 전체 은행 연합군에 있는 계정 시스템이나 영업 관리 같은 거를 공통비로 다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들을 공동으로 부담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SBI 홀딩스가 제공하는 자산운용, 상품 라인업, 핀테크들의 역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방은행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연합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통은 이렇게 하면 보통 그냥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연합체에서는 각 은행들의 경영권을 다 유지시켜 줍니다. 아. 그러니까 요 연합에 가입을 했을 때 SBI 홀딩스가 은행들에 대한 지분을 많이 안 가져가요. 예. 한 3%, 5% 정도만. 요번에 참여한 도호쿠은행도 지분 3%만 들어갔고 예. 물론 이제 연합군 10개 중에 은행이 부실해서 부도난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는 경영권을 아예 가져간 케이스도 한 2군데 정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 정도의 지분을 태우면서 서로 느슨한 연합군을 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방 은행들 입장에서는 독자 경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존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연합군이 구성이 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일부 은행들이 안 좋다 그러면 SBI 홀딩스나 그 위에 있는 은행들이 자본을 자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출 같은 거 할 때도 공동 대출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지방 은행들도 살 수 있고 대기업 은행들이나 이런 게 침투하는 것들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요. 예. 예를 들어서 SBI 홀딩스라는 곳에서 이 지방은행을 전량 그 인수해서 한 식구로 완전히 만드는 게 폭발력 있고 시너지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또 깔끔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은행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논쟁의 여지도 많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SBI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면 그냥 다 인수해서 내가 다 산 다음에 간다 이런 컨셉보다는 네. 약간은 플랫폼 경제 같은 서로 제휴하고 필요하면은 같이 가고 왜냐하면 인수하고 하려면 거기도 또 자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행동의 속도가 느리죠. 아. 근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제휴하고 같이 간 다음에 가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좀 강한 회사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그동안 9개 정도 한 다음에 몇 가지 논쟁들이나 여지가 있음에도 다시 최근에 10번째 은행들을 가입하고 쟤네들하고 했을 때는 내 경영권을 찬탈하거나 이렇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은행들의 규모의 경제나 이걸로 하기에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새로운 가입 은행이 없었다가 네. 요번에 10번째 은행이 되면서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됐고 지금 일본 은행들 특히 지방 은행들은 점점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의 연합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합체로 간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SBI 홀딩스라는 곳에서 그래도 연합체니까 영향력은 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합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 SBI 홀딩스 밑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아까 예. 제가 잠깐 어렸던 SBI 신생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이 신생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연합체의 일단 좌장 같은 역할을 하고 근데 지분은 한 3% 5% 하니까 되게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합체 입장에서 보면 3% 5% 하면서 내 거 다 장악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은 네. 연합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SBI 홀딩스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봤을 때 예. 신뢰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평판과 레코드를 쌓아왔던 거고요. 네. 사실 이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쟁도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23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은행들이 자산 운용 같은 것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SBI 홀딩스가 증권이나 자산 운용에 강점이 있어서 공동 그쪽에 돈을 맡겨가지고 운용을 하게 했고 예. 그 운용을 가지고 해외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근데 23년에 이제 해외 채권 쪽에서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괜히 이거 연합군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망했네 이게 막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상당히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잘 수습했고 은행들이 위기가 처했을 때도 우리의 독자 경영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연합을 잘 해왔다라는 평판이 쌓여서 네. 이번에 새로 이제 은행이 하나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상상은 쉽지만 네. 실제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으려면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너희를 공격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회에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년간 보여줬고 그래서 네. 이번에 새로운 은행이 가입된 거는 그런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매입해서 지배권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처럼 두나보다 했는데 전혀 그런 컨셉이 아니라 마치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예. 인터넷 플랫폼 회사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네요. 예. 야, 이거 금융권에서 이런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회사의 출발점이 뭐 좀 IT 쪽에서 시작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SBI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얼핏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마 예. 소프트뱅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SBI 홀딩스라는 회사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가장 그 혁신과 변화를 중요하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은 네. 바뀌었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내 대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많이 시도하고 네. 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와 DNA가 금융에 그대로 녹아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소프트뱅크하고 지분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소프트뱅크는 아시겠지만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금융산업에서는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재무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뱅크하고 SBI 홀딩스는 완전히 분사가 됐고 네. 지금은 두 회사의 지분 관계는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SBI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소프트뱅크의 그 혁신적 문화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뱅크와 지금의 SBI 홀딩스를 연결시켜 주는 게 지금의 SBI 홀딩스의 CEO이면서 회장이신 키타오 요시타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여전히 이 회사를 하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회사를 이해하시려면 사실 키타오 요시타카라는 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1951년생입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 나이 많잖아요. IT 쪽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꼰대 아저씨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도 거의 일본 금융 쪽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거를 주도하시는 놀라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역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할 때 네.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의 굉장히 메이저 은행에 합격이 되셨대요.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도 합격이 됐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심해서 공부 잘하는 분은 관료로 가고 그 다음에는 종합상사나 은행 가고 네. 그건 거의 정해준 수순이거든요. 예. 뭐 일본의 은행이 됐고 증권사가 됐으면 당연히 은행 가야 은행을 되거든요. 가요. 예. 근데 이분은 그거 안 가고 예. 노무라 증권으로 가신 분입니다. 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인 거고 예. 노무라 증권 가서도 너무 일을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그때 거래를 하던 분 중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보고 네.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분에서 저희 회사로 와주세요 해가지고 영입이 된 거예요. 그게 1995년입니다. 예. 1995년에 소프트뱅크 CFO 겸 상무로 가신 다음에 예. 기업금융이나 M&A 쪽을 하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뒷단의 지원을 거의 이분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999년에 인터넷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SBI 홀딩스의 전신인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거기에 CEO로 취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는 소프트뱅크하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게 해서 회사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예. 지금까지 계속 사장 겸 CEO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험적 성격, 소프트뱅크의 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SBI 홀딩스라는 회사는 기타오 요시타카라는 분의 이 리더십 하에서 증권, 은행, 보험 모든 사업을 세 개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종합금융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증권 분야에서는 지금 계좌수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다이와 증권이나 노무라 증권 얘기하는데 예. 이미 2021년에 고객 계좌수가 이들 증권사를 넘어섰어요. 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가게 됐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그럼 금융회사니까 금융을 열심히 하겠지 싶은데 생명보험회사도 생명공학 사업도 하고요. 그래요. 예, 화장품 사업도 하고요. 예. 그리고 미디어 사업도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에도 적극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이런 사업을 해?라고 하면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니까. 예. 특히. 근데 일본에서도 뭐 그게 아주 흔한 거는 아닌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했고 그리고 사실 SBI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은 게 SBI 저축은행 생각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SBI 저축은행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그때 저축은행들이 어려울 때 예. 이분이 한국에 기회가 있네 해가지고 그 저축은행들 싹 사신 다음에 예. 국내 거의 1위권 저축은행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저축은행을 팔았습니다. 어디예요? 교보생명이에요. 그리고 교보생명한테 그 지분을 받았어요. 지분 수합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교보생명은 저축은행을 가져갔고 예. 그리고 그 대신 여기는 교보생명의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교보생명과의 또 느슨한 연대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보통 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잘 안 팔잖아요. 네. 근데 필요하면 팔고 사고. 그러다 필요하면 제휴하고 네. 이런 문화가 마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대응하듯이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지금 약간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은행 전반이 아니라 노무라 증권, 뭐 네. 해외 사업 이런 쪽을 하시던 분이라 사업 마인드가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SBI 홀딩스나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게 2021년에 11월 달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십니다라고 했더니 네.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나는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금융회사들을 만들고 이 금융회사들이 서로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관점에서 은행, 증권, 보험의 핵심 사업을 하되 증권 부분이 다양한 금융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상했고 예. 그러한 형태의 회사가 지금의 SBI 홀딩스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SBI 홀딩스라는 회사는 그런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적으로 필요하면 제휴하고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고 하다 아니면 헤어지고 약간은 네. 그런 플랫폼적인 경제 네. 그리고 상호 간의 시너지 그리고 굉장히 빠른 사업의 진출
가 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핵심 사업을 유지하는 거 이런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4 메가뱅크 얘기를 할 때 네. 굳이 이거 다 인수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돈도 그렇죠. 들고 저항도 필요한데 꼭 우리가 거대 은행을 만듦에 있어서 그걸 다 인수해야 돼? 그냥 우리 인터넷 플랫폼 하듯이 하고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키우고 네. 그 생태계에서 리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관점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일본 금융업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온 것 같은데 모델도 다르지만 실제 행보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SBI 홀딩스의 좀 되게 인상적인 부분 중 사례들, 구체적인 디테일 중에 하나로 은행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SBI 홀딩스가 은행, 증권, 보험을 다 한다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사업은 사실은 좀 신생으로 이렇게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은행 사업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SBI 홀딩스는 원래는 이제 아까 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증권이나 벤처 캐피탈 이런 쪽이 사업이 원래 주력이었던 겁니다. 네. 실제 사업 시작할 때도 이트레이드 증권 그리고 노무라 증권 계열의 월드 니케이 증권 그리고 일본 종합상사인 소시스 계열의 니쇼 이와이 증권 이런 회사들을 연달아 인수를 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2024년에는 지금 SBI 글로벌 자산운용에 전시되는 일본 모닝스타 사업부를 인수한 등 증권과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많이 키워왔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은행 사업을 진출하게 된 거는 2007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진출했던 은행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었는데 2007년에 SBI 스미신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은행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요 은행이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은행을 시작할 때도 자기가 혼자서 은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 이제 일본 은행계 아까 3대 계열 얘기 드렸던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인데 예. 그 계열의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 거기 전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인데 예. 여기랑 5대5로 제휴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스미토모 신탁은행하고 여기가 5대5 합작하는 형태로.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전통은행이니까 인터넷 쪽이 약하고 여기 예. 인터넷이 강하니까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SBI 스미시 신 인터넷 은행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상장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거래되는 주식인데 상장 거래되는 주식 빼고 스미토모 신탁은행하고 SBI 홀딩스가 34.19%의 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처음에 은행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규제라든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예. 인터넷에 기반을 한 전통적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은행을 함에 있어서도 기존 메이저 은행과의 제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예.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성격 문화라고 좀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말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하고는 효과적으로 제휴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제휴 관계도 잘 마무리한다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참고로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지금 현재 페이페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네. 회사가 2000년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뒤로 여러 업체들이 생겨서 지금 한 10개 이상의 인터넷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네요. 예, 한국보다는 되게 많고 예. 치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인허가로 되게 제한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10여 개가 넘는 인터넷 은행들 중에서 은행 예금 잔고 기준으로 11조 엔을 넘어선 인터넷 은행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그게 이제 라쿠텐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업체인 라쿠텐 은행과 이 아까 말씀드린 SBI 스미신 인터넷 은행 딱 두 개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회사 중에 후발주자 중에서는 최대가 5조 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갭이 확 크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 10개 이상 난립되는 가운데에서도 넘버 1, 2다. 라는 걸로 키웠고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인터넷 은행들이 인상적인 거는 상위 4대 은행들은 계좌 수 기준으로는 이미 메가뱅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는 덜하지만 그리고 예금 증가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그러한 기존 은행들을 훨씬 압도적으로 하면서 일본 은행계에서도 이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넘버 1, 2를 다니는 SBS 스미신 은행이 아까 2000년에 처음 시작하고 이 회사는 2007년에 했으니까 후발 주자임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일단 편의점 이게 지점이 없으니까 편의점 ATM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데하고 무료 제휴를 한 다음에 무료 서비스로 제공을 함으로써 편의점과의 ATM 제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가장 편한 게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예. 또 그리고 아까 SBI 증권이 원래 강하다고 했는데 이 SBI 증권하고 연계를 한 증권은행 결합상품 같은 거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 되게 편의성을 증대했고 그리고 그 뱅킹 애지어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네.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항공사 있잖아요. 네. 항공사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마일리지를 뿐만이 아니라 은행 서비스 같은 걸 연계 제공을 해줄 수 싶을 수 있거든요. 예. 마일리지를 뭐 하면은 이자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하는 것들을 꼭 카드사나 은행하고 제휴하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은행 업무 같은 거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렇다고 은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휴해서 자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뱅킹 애지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에서 일본 내 1위 업체가 어디냐면 이 SBI 스미시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 항공이라든가 오사카 백화점이 다카시마와 같은 데하고 같은 비금융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뱅킹 애저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모델인데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에서 앞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SBS 스미시 홀딩스가 이 SBS 스미신 인터넷 은행을 2025년 5월 달에 그 일본 대표 통신사인 NTT 그룹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전략다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지역 은행들, 소규모 지역 은행들을 제휴해서 SBI 홀딩스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갔다면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인터넷 은행 이걸 매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돈이 필요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그 4대 메가뱅크 할 때 예. 중심은행으로 이 계열사 중에 SBI 신생은행이라고 하는 것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확보하는 거 말고 인터넷 은행이 있었는데 네. 인터넷 은행을 팔고 이 SBI 신생은행을 확보를 하는 자금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매각을 하고 그냥 완전히 끝난 거냐 하면은 네. 이 회사가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 인터넷 은행을 매각을 함으로써 SBI 스미시 인터넷 은행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새로 구조를 또 짰습니다. 그럼 또 지분 수합 비슷하게 약간 연결고리를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NTT라고 하는 그룹도 지금 이 인터넷 은행 사업을 이제 통신회사들도 요즘 금융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회사만 딱 사버리면 애매하고 SBI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그 인터넷 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증권 쪽에서 계좌 수를 늘리거나 이런 걸 했는데 네. 이걸 딱 끊어버리면은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량을 NTT로 넘기는 대신에 네. NTT가 SBI 홀딩스 주식을 들어와서 1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샜고 NTT SBI 홀딩스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네. 그 홀딩스 인터넷 은행 팔고 그 대신 이렇게 우리 주요 주주로 NTT 그룹이 들어왔으니까 관계는 유지하면서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예.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BI 홀딩스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그 NTT 그룹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거기가 각각 8.15%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면 이분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님이나 이분 지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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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한 지금 주요 주주가 8.18%를 가진 NTT 그룹과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두 네. 개가 있고 그 밑에는 5% 정도의 펀드 회사만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도 받고 너 내가 사업 제휴하는데 나 못 믿을 것 같으면 우리 주요 주주로 들어와. 그 돈 받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NTT 그룹이라든가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하고
뭔가 종속된 관계는 아니고 예. 이 사업은 아까 그 회장님께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예. 그 대신 업무 제휴라든가 사업적인 결합 형태로만 유지하고 예. 뭐 지분 원하면 가져가. 그리고 그 대신 사업 모델은 가져가. 그래서 지금 SBI 스미신 인터넷은행은 지금 SBI 홀딩스 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SBI 증권이 여기한테 하는 업무 제휴는 더 강화되는 형태로 사업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갖고 뭐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영을 잘하면 뭐 필요하면 지분 덜 수도 있고 너희 원하면 너네 그룹 원하잖아? 그럼 우리 지분 가져가. 이런 형태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인터넷 은행을 팔고 신생은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가져왔지만 그 연계 관계는 그대로 하는 아주 이런 형태로 되게 특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회장님의 그 경영 스타일이 IT에 훨씬 가까운 행보들을 예. 많이 보이시네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SBI 홀딩스가 SBI 스미신 인터넷은행에서 보여준 이 확실히 특이한 행보, 이 스미신 인터넷은행을 매각한 자금으로 다시 투자한 곳이 신생은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신생은행은 또 무슨 역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SBI 신생은행이라는 것도 좀 보면은 일본의 금융을 되게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일본 전신이 일본 장기 신용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은 원래는 일반 은행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 목적 은행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특수 목적 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 안 받고 채권 발행한 다음에 그걸로 기업들 장기 대출해주고 이런 기업들 은행이 있잖아요. 예. 이 은행도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고객 자금 안 받고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 자금이나 장기 운용 자금 대출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일본 금융 버블 위기 끝날 때 망했어요.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계 투자 펀드 회사인 리플우드 홀딩스라는 데가 이 회사를 먹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많은 경험이 있죠. 있죠. 예,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는 일반 은행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럭저럭 운영이 되나 싶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우리는 타격이 크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때 타격이 컸거든요. 네. 이때 타격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파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은행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3,50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적 자본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부 산하의 은행이 됐는데 일본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공적 자금 투입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은행 계열 중에서 공적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유일한 은행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애물단지가 됐고 그렇네요. 네. 상업은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옛날 마인드도 있고 이런 회사였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SBI 홀딩스가 이 회사를 딱 본 다음에 아까 그 4대 메가뱅크로는 원래 예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예. 지주사 같은 은행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만 좀 그렇고 일반 상업은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상업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그렇다고 뭐 메이저 은행들은 여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견 은행들 중에서 우리랑 같이 할 만한 은행이 어딜까 하는데 여기 괜찮아 보인다 해가지고 그렇네요. 여기에 이제 지분 제휴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굳이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야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뭐 우리 한 3% 지분 태우고 서로 연결하자라고 했는데 네. 여기 경영진이 얘 뭐지? 라고 안 좋게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을 좀 사서 예. 한때 지분이 한 11%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경영진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겁을 먹었군요. 예, 얘네랑은 이제 제휴 끊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들을 다른 모넥스라고 하는 증권사, 인터넷 은행사하고 제휴를 하고 예. 너희랑 안 놀아 이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런 회사 은행들도 많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이미 지분을 11% 태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적대적 M&A를 합니다. 이 회사 경영진이 원하지 않지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예. 적대적 공개 매수를 했는데 예.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적대적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장사를 그것도 은행을 드물죠. 거의 불가능한 예. 일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성공을 해서 경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22년에 벌어진 21년, 22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 한 11% 있긴 했지만 정부 지분이 한 20% 됐어요. 아까 그 공적 자금 회수 못 해가지고 예. 지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굳이 넘기지는 않았지만 이거 인수를 하는데 굳이 못 보죠. 반대는 안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 경영진들이 그동안 잘 못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부 지분을 제외한 시장 지분을 다 사서 한 8% 정도의 지분을 샀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하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정부에다가 우리 공적 자금 3,500억 빠른 속도로 상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일단 배당금 형태로 1,500억 엔을 먼저 상환을 하고 예. 빠른 속도로 2,300억 엔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넷 은행 매각 한돈과 증자 들어온 돈으로 네. 바로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하고의 관계도 일반 은행들을 어디 뭐 증권 이상한 애들한테 넘겨 했을 때도 니네 문제되잖아. 우리가 인수할게. 그다음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이 회사가 아무리 일반 은행이라도 규모가 메이저보다는 작은데 생존과 이걸 위해서 4메가뱅크로 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연합을 해서 가겠다는 형태로 사업을 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4메가뱅크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은행을 인수하는 거 처음에 인수도 꼭 제휴를 형태로 가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은 과감하게 적대적 M&A 같은 것도 불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의 4메가뱅크와 은행 사업의 지금의 핵심이 된 겁니다. 네. 놀랍네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금융업에서는 이런 전개 방식을 보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힘들지만 사실은 일본도 보수성이 정말 뭐랄까요? 농후한 그런 동네인데 야 거기에서 이런 행보를 한다?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SBI 홀딩스가 은행업 외에도 이런 아주 인상적이고 독특한 행보를 더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SBI 홀딩스 보면서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 자산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암호화 자산이나 블록체인을 하는 업체들은 국내에도 여럿 있지만 예. 기존 기득권 은행,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을 가진 정규 기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 자산이나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도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법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견제하는 감독 당국이나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법도 법이지만 야 은행이 암호화폐에다가 자산을 막 투자해? 이러면은 좀 사회적으로도 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례적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와 관련되는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 처음 뚫고 갔던 것들을 또 선제적으로 앞서가기도 했던 데서요. 근데 예.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뭐 암호화폐 사업을 무슨 어디 좀 투자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암호화 자산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려면은 거기들도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가격 호가 차이가 나면은 그걸 이렇게 호가창 맞춰주는 거래자들 그 시장 조정자가 있는데 이런 걸 하는 B2C2라는 회사 그리고 SBI 알파 트래킹 그리고 채굴 관련되는 암호화 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SBI 크립토 그리고 암호 자산을 임대해 가지고 중재나 랜딩, 스테이블, 디파이 같은 사업하는 SBI 디지털 금융 이런 회사들을 계열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네. 이들이 실제 매출이 그 일본은 3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예. 2025년 3월 말 그러니까 작년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이미 808억 엔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전이익이 212억 엔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룹 전사의 5.8%밖에 안 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때 매출은 41%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네. SBI 홀딩스 내에서 주력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사업 전개를 넘어서서 암호화폐 중에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알죠. 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이제 3위까지 올라왔는데 리플의 초기 단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수수료가 되게 낮기 때문에 국제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되게 요즘에 두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리플을 운영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그 전체 물량의 암호화폐 물량의 41%를 가지고 있고 약간 중앙집권식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네. 이 SBI 홀딩스는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를 2016년에 이미 지분을 투자를 해서요. 현재 지도 지분을 약 9% 이상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리플이라고 하는 물량의 41%를 가지고 있고 전체 운용사에서 핀테크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 기업 가치 2위로 평가받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 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 1.6조 엔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참고로 어저께자 SBI 홀딩스 시가총액이 2.2조 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플의 가치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리플랩스에 투자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리플과의 아시아 합작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 지분의 60%를 보유하면서 리플 기반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리플 검증 노드 운영이라든가 리플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메이저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리플이 그 미국 달러하고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핫하잖아요. 네. 리플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리플 예. USD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 최초로 유통시키는 거를 하기 위한 기본 합의를 2025년 8월 22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내년 1분기에 이것들을 거래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일반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자사 거래소에서 리플 USD를 유통을 내년 1분기부터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인허가 받은 것도 SBI 홀딩스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유명한 게 서클이 하는 USDC잖아요. 이거를 올해 3월 달에 일본에 최초로 거래하겠다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SBI 홀딩스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금융당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데 이 기준을 다 맞춰가지고 통과를 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1호, 2호를 전부 이 회사들이 SBI 홀딩스가 처음으로 거래하게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암호화 자산이라든가 이거를 확산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I 홀딩스가 암호화 자산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도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거 단순히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 유행인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사업 발맞춰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남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업을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8월 달에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것저것 사업을 되게 많이 발표를 했어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서클하고의 일본의 합작법인 발표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웹3 인터넷 기반을 하는 인프라 회사의 스타테일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같이 이제 암호 자산이나 실물 자산 같은 것들 토큰하는 거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또 다른 그 블록체인 오프라인 플랫폼 업체인 체인링크라는 회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도구 관련된 플랫폼을 위한 합작법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돼서 웹가 또 웹3하고 연동되는데 웹3 관련된 미디어라든가 컨퍼런스 운영하는 코인포스트라는 회사 지분 51%를 인수해가지고 연결자회사 편입 이게 전부 다 8월에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무역 거래도 많고요. 예. 대외적으로 국제 송금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그런 부분을 이 SBI 홀딩스가 선도하겠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또 아까 스미토모 미쓰이 이 4대 메가뱅크 은행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예. 이게 단순히 이 회사 하나만을 떠나서 일본 전체 국제 결제나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 보수적이다 못해 정말 고리타분할 지경의 일본의 산업계에서 그것도 금융계에서 SBI 홀딩스 그리고 앞서서 뭐 미디어 산업, 화장품, 뭐 의약품 이런 것도 진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회사인 것 같은데 짧게 SBI 홀딩스 어떤 회사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주제 약간 익숙하지 않은 SBI 홀딩스라는 케이스를 좀 들고 온 거로는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기업단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지금 일본의 AI라든가 반도체 굴기를 바꾸는 것처럼 일본의 금융산업과 관련돼서 되게 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에서 분리된 SBI 홀딩스가 하고 있고 특히 암호화폐라든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금융에서 중심적으로 그래서 사실 미국 주도의 이것을 넘어서서 혹은 또 미국하고 같이 협업 파트너 형태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혁신이나 뭐 로빈후드가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우리랑 금융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일본이 이런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계라든가 우리나라 정부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기업들도 뭔가 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니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일본의 금융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꼭 이 영향만은 아니지만 일본의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좀 다시 상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국에서도 논의가 많은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고 국제 결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좀 좋은 참고 사례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SBI 홀딩스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회사였네요.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